어머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4억 5천만 원을 훔쳐 명품 가방을 샀다며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CCTV가 공개되자 남편은 9글자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4억 5천만 원이 증발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도둑이라 불렀고 무능한 남편은 집안이 조용해지도록 제게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억울함에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마스크 뒤에 가려졌던 범인의 진짜 얼굴이 CCTV에 드러났을 때 남편이 내뱉은 9글자에 시어머니 최 여사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형외과 빚에 대한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유감함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 올해 28입니다. 남편과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아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를 겨우 마련했습니다. 제 남편 박민주는 건설 자재 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합니다. 늘 바빠서 이른 아침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준우를 낳은 후 다니던 미디어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덕분에 생활비를 벌면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작은 집에는 저희 부부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포천에 계시던 시어머니 최 여사께서 몸이 계속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저희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깐깐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기를 좋아했으며 특히 친척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짓는 것부터 빨래를 하는 것, 심지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눈에는 가시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아들이 벌어온 돈에 기대집에서 빈둥거리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주 금요일 아침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우의 장난감을 막 다 치우고 아이를 아기 침대에 앉힌 뒤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박씨 가문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클릭해서 보니 시어머니가 올해 신상으로 나온 한정판 명품 가방 사진과 함께 자랑스러운 메시지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달에 날도 좋고 해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에서 4억 5천만 원을 빼서 이 가방 하나 장만하기로 했다. 동창회나 고향잔치에 이거 하나 들고 가면 다들 나만 쳐다보겠지.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메시지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여동생, 즉 저에게는 이모님이 되는 분이 바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머 언니 요즘 통이 너무 커졌네. 그 가방 들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멋쟁이겠다. 우리 민준이가 돈 잘 버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마음껏 써. 집안 막내 삼촌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복도 많으십니다. 가방 사시면 꼭 사진 찍어서 우리 모두 구경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슥 훑어보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탄과 부러움을 받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셨으니까요. 4억 5천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몇 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과 시골의 작은 땅을 판 돈을 합친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 든 은행카드를 나무 상자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뒤 옷장 깊숙한 곳에 항상 보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점심 전까지 고객의 광고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극은 바로 그날 오후에 닥쳤습니다. 제가 방에서 준우에게 낮잠을 재우고 있을 때 현관문이 퀭 하고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방에서 무언가를 시끄럽게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무슨 일인지 보러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방 한가운데 서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재산을 보관하던 나무 상자는 활짝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젖히며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급하게 찾으세요?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최 여사는 띵 돌아보며 핏발선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달려들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가식 떨지 마라. 당장 내 은행카드 내놔. 내 4억 5천만 원 어디 갔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억 5천, 은행카드. 그 단어들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단호하지만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카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아침 내내 저는 집에서 준우 보고 일만 했어요. 혹시 다른 곳에 잘못 드신 건 아닌지 잘 찾아보세요. 최 여사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부의 침실로 뛰어들어가더니 제 눈앞에서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제 옷들을 전부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제 셔츠, 원피스, 작업 서류들이 마룻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방과 화장대, 서랍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저희 부부방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물건을 뒤지시면 안 돼요. 최 여사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제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악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집에 너 말고 도둑질할 사람이 누가 또 있겠어. 민준이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너는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인터넷으로 일한다고 핑계대면서 사실은 이 늙은이 재산이나 노리고 있었지. 내가 단톡방에 가방 산다고 자랑하니까 탐이 났구나. 그렇지. 내가 늙어서 만만해 보였어? 당장 돈 내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널 잡아넣게 할 테니까.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비난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제 머리와 노동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시댁에 손 벌린 적도 시어머니 돈에 손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명예를 짓밟고 저를 도둑으로 몰다니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 마세요. 저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정 저를 의심하신다면 경찰을 부르세요. 저는 떳떳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최 여사는 비웃으며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시험해? 좋아. 민준이 돌아오면 저 인간이 낳아준 엄마 편을 들지? 아니면 도둑년 같은 마누라 편을 들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저녁 6시쯤 남편 민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긴 하루 일과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거실과 침실의 난장판을 본 순간 극도의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과했는지 직접 보게 하려고 바닥에 널브러진 제 옷과 물건들을 일부러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이 온 것을 보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아 자기 허벅지를 내리치며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민준아, 네 마누라가 이 어미한테 어떻게 했는지 좀 봐라. 내가 도둑을 키웠어. 원수를 집에 들였어. 내 노후 자금 4억 5천만 원을 몽땅 훔쳐갔다고. 어미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민준이는 서류 가방을 내던지고는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지난 4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자기를 믿는다. 분명 오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설명 좀 해봐. 어머니가 왜 이렇게 우시는 거야? 어머니 돈은 옷장에 있었고 집에는 당신이랑 어머니밖에 없었잖아. 당신이 안 가져갔으면 누가 가져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런 창피한 짓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남편이 확실한 증거 하나 없이 자기 어머니 말만 듣고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다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쓰라린 감정을 삼키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말 조심해요. 나는 어머니 상자에 손댄 적도 없고 카드 비밀번호도 몰라요.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자기 아내를 범인으로 몰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는 벌떡 일어나더니 외투 주머니에서 4등분으로 접힌 종이를 꺼내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는 오후에 은행 지점에서 막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직도 발뺌할 거야? 오늘 오후에 내가 은행 가서 확인했어. 직원이 그러는데 4억 5천만 원 전액이 오늘 아침 9시에 테헤란로에 있는 ATM에서 인출됐다고 하더라. 아침 9시면 내가 준우죽 끓여줄 재료 사러 시장 갔을 때잖아. 집에 너 혼자 있었는데 네가 안 뺐으면 귀신이 뺐다는 거냐. 민준이는 거래 내역서를 주워들었고 그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가 진실을 찾기 위해 따로 이야기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민준이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투는 비겁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부탁할게. 어차피 돈은 없어졌고 어머니는 지금 흥분해서 혈압도 높으시잖아.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이 집안 조용히 넘어가자.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돈 돌려드리면 내가 어머니 설득해서 용서해달라고 할게.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야지. 이렇게 소란 피우면 이웃들이 우리 집안 보고 뭐라고 하겠어. 내가 회사에서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봐. 저는 민준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가식적인 평화와 헛된 체면을 위해 아내의 명예를 짓밟고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인내와 희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더러 잘못을 인정하라고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더러운 죄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체면이 구겨질까봐, 어머니 혈압이 오를까봐 두렵겠죠. 그럼 당신 아내가 평생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민준 씨, 똑똑히 들어요. 나는 훔치지 않았고 당신 모자에게 내 결백을 증명할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민준이를 밀치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싸움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준우를 안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민준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그만 좀 해.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무시한 채 저는 아들을 침대에 앉혔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더럽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단호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강남경찰서 맞습니까? 저는 테헤란로 인근 아파트 주민입니다. 거액의 절도 사건과 심각한 명예훼손 및 무고를 당한 일이 있어 신고합니다. 경찰관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가족 3명은 조사를 받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근엄한 얼굴의 김 형사님이 시어머니의 진술서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진술에 따르면 계좌에 있던 4억 5천만 원이 어제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모두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은행 측에 협조를 요청해 거래가 이루어진 테헤란로 ATM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 형사님은 노트북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ATM 카메라의 화질은 좋지 않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역광이 심했습니다. 정확히 9시 15분 한 여성이 ATM 부스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신원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갈색의 반소매 잠옷 차림에
꽃무늬가 그려진 긴 바람막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깊게 눌렀었고 얼굴은 큰 마스크와 검은 선글라스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계를 능숙하게 조작해 돈다발을 인출한 뒤 가져온 검은 천가방에 넣고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 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인출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자마자 최 여사는 벌떡 일어나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가리키며 형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저 약간 구부정한 자세, 저 꽃무늬 바람막이 입는 스타일, 다 제 것이라고요. 이 집에서 저렇게 입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 다 알아요. 내 며느리, 저 악독한 것이 나를 속이려고 일부러 내 옷을 훔쳐 입고 돈을 빼낸 거예요. 이 늙은이를 범인으로 몰려고 정말 음흉하고 악랄한 년이에요. 저는 영상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카메라 속 인물의 옷차림은 정말로 시어머니가 평소 외출할 때 입는 스타일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체형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키가 165cm이고 꾸준히 요가를 해서 날씬한 편입니다. 영상 속 인물은 저보다 키가 작고 몸집이 더 있었습니다. 명백한 차이가 있었지만 최 여사는 그 사실을 애써 무시하며 저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저는 김 형사님을 향해 또박또박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영상 속 인물의 체형과 저를 비교해보세요. 키와 몸매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람막이와 옷은 시장에서 흔하게 파는 것들이라 누구나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단지 옷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께서 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변호하지도 어머니의 과격한 행동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저를 더욱 경멸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영상을 멈추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최 여사님. 경찰은 감정적인 추측이 아니라 법적 증거에 기반해 수사합니다. 이 영상은 화질이 너무 흐리고 용의자가 얼굴을 완전히 가렸기 때문에 누구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서연 씨가 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다고 결론 내릴 근거가 부족합니다. 주변 교통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귀가에 계시면 진전이 있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은 제 누명을 벗겨주기는커녕 시어머니가 저를 계속 공격할 빌미만 제공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수사 결과만 기다린다면 도둑 며느리라는 낙인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 기저귀와 분유를 사서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모든 물건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준이가 남긴 휘갈겨 쓴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도둑이랑 한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셔. 당분간 이모 댁에 가 계실 거야. 당신은 집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어. 저는 메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불쌍한 늙은 어머니 며느리에게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털린 피해자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고 저를 향한 그녀의 비방 계획은 끔찍한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첫 전화는 민준이의 이모에게서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할 틈도 없이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참 착한 조카 며느리 납셨네. 우리 언니가 민준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고 너희 부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언니한테 이럴 수 있어? 4억 5천만 원이 애들 장난감인 줄 알아? 너도 애 엄마면서 그런 천벌 받을 짓을 하면 그 벌이 다 네 아들한테 돌아가는 거야. 당장 돈 들고 와서 언니한테 돌려줘.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저는 돈 가져가지 않았어요. 경찰이 수사 중이니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저를 죄인으로 몰지 마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의 친척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저를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분노의 파도처럼 한마음이 되어 저에게 무자비하게 돌을 던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잠든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 얼굴 위로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켜자 친한 친구 유나에게서 다급한 메시지와 함께 링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빨리 봐.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너 저격하는 글 올렸어. 링크를 클릭하자 수십만 회원이 있는 네이트판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게시물 제목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경고 시어머니 노후자금 훔쳐 SNS에 인생샷 올리는 악독한 며느리. 게시물에는 한 시어머니가 동창회에 들고 갈 명품 가방을 사려고 모아둔 돈을 집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는 며느리가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심지어 며느리가 경찰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시어머니의 꽃무늬 바람막이를 입고 돈을 인출했다는 악의적인 묘사까지 덧붙였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글에는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과 최애 여사가 가족 단톡방에 올렸던 4억 5천만 원짜리 가방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네티즌들의 저주와 욕설이 담긴 댓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독사 같은 며느리, 인륜을 저버린 허영심 많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10번 넘게 울린 뒤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어? 당신이 저지른 짓의 결과가 어떤지 이제 알겠어? 이제 내 회사 사람들까지 우리 집에 시어머니 돈 훔친 며느리가 있다는 걸 다 알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은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어. 내가 무슨 낯으로 회사를 다녀. 당신이 저지른 똥은 당신이 알아서 치워. 나 이제부터 이 못되게 있을 테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뚜뚜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는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여론의 폭풍 한가운데에 저를 홀로 내버려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에 서서 극심한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친척들은 비난하고 대중은 저주했습니다.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든 제 작은 아들을 보자 제 안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도둑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쓰고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많은 사건으로 바쁘다면, 남편이 진실을 밝히기에는 너무 비겁하다면, 이제 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제 명예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밝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철 같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짐을 챙겨준우를 친구 유나의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유나는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고 이 모든 일이 터졌을 때부터 저를 절대적으로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친구에게 맡긴 후 저는 유나에게 바람막이 재킷을 빌려 입고 헬멧을 쓴 채 증거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4억 5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테헤란로의 ATM이었습니다. 그곳은 한 고층 오피스 빌딩 1층 구석에 자리한 작은 ATM 부스였습니다. 부스는 번화한 도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ATM 주변을 돌며 모든 각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경찰서에서 본 영상처럼 부스 안의 카메라는 이용자의 상반신만 촬영할 수 있었고 아침에는 역광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ATM 왼쪽에는 편의점이 있었지만 그곳의 카메라는 내부 계산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빌딩 벽이라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 반대편 인도로 갔습니다. 걸으면서 가게 간판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파란색의 큰 간판에 멈췄습니다. 흥진 부동산 컨설팅. 그 사무실은 길가에 바로 위치해 있었고 통유리창을 통해 앞의 전경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뛰게 한 거는 사무실 처마 양쪽 끝에 달린 2개의 도명 보안 카메라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길 건너편 ATM을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ATM까지의 거리는
약 15m에 불과했고 시야를 가리는 나무나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길을 건너 부동산 사무실의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시원했고 직원들은 고객에게 전화를 거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흰 셔츠 차림의 남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는 이상훈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감을 억누르며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근처 주민인데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상훈 팀장님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지만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아파트 매매나 상가 임대 때문에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망종 눈물이나 약한 모습으로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상황을 최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집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어제 아침 길 건너 저희 ATM에서 저희 가족에게 아주 큰 금액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제가 범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카메라는 역광 때문에 용의자를 식별하지 못했고 경찰 수사도 더딥니다. 방금 보니 팀장님 사무실에 보안 카메라가 저 ATM 부스를 정확히 비추고 있더군요. 부디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영상이 제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팀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길 건너 ATM을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과 억울함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정이 딱하게 됐군요. 원칙적으로는 외부인에게 보안 카메라를 보여줄 수 없지만 한 사람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니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이 팀장님은 저를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관리 시스템을 켜고 제가 요청한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4개의 작은 화면이 나타났고 그는 그중 2번째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영상에는 테헤란로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9시 10분부터입니다. 잘 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팀장님이 말하며 재생 속도를 늦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카메라는 ATM 카메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능이 좋았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해상도도 높았습니다. 정확히 9시 12분 빨간색 스쿠터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한 사람이 내려서 갈색 잠옷 위에 꽃무늬 바람막이를 걸치고 헬멧과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ATM 부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주위를 잠시 살피더니 부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니 돈을 인출한 사람의 체형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키 차이는 분명했고 어깨는 약간 구부정했으며 걸음걸이는 중년 여성의 특징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팀장님, 영상을 4분의 1 속도로 계속 재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습니다. 화면 속 시계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9시 17분, 용의자가 무거운 청가방을 들고 ATM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스쿠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운명의 매듭이 자연의 개입으로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헬멧을 고쳐 쓰려고 손을 뻗는 바로 그 찰나 사거리 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영상은 그 순간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흥진 부동산 사무실의 컴퓨터 화면에서는 여전히 영상이 느린 속도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꽃무늬 바람막이를 입은 사람의 모든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카메라 시계가 정확히 오전 9시 17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가득 든 검은 천 가방을 들고 ATM 부스에서 나와 빨간색 스쿠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헬멧을 바로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사거리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바람에 얼굴에 쓰고 있던 커다란 선글라스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그 바람에 마스크까지 코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약 3초라는 짧은 순간 돈을 인출한 사람의 진짜 얼굴이 고해상도 카메라 렌즈 앞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제 심장이 재는 것 같았고 온몸이 굳었으며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있었지만 진실을 직접 목격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도드라진 광대, 입가의 작은 점, 그리고 익숙한 주름까지.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어젯밤 서럽게 울고 집안을 부수고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가장 악독한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4억 5천만 원을 모두 인출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자신의 평소 옷차림을 하고 은행 카메라를 속이기 위해 얼굴을 꼼꼼히 가린 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여론몰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이 팀장님도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안타까움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영상 속 인물을 알아보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가족과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는 이 팀장님에게 영상 속 여성이 바로 제게 노후 자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운 시어머니라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은 어설픈 연극을 넘어 가족 간의 정과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바쳤던 존경심에 치명적인 칼날을 꽂은 것이었습니다. 이 팀장님은 혀를 차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조작해 제가 방금 편의점에서 급히 사온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사라질 때까지의 전체 영상을 가장 선명한 파일로 꼼꼼하게 복사해 주었습니다. USB를 제게 건네며 이것이 경찰이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니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주며 강남경찰서에서 영상의 출처 확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안에 든 USB를 꽉 쥐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팀장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친절한 팀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여론의 문매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자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헤란로의 인도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결백을 증명할 강철 같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4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직접 돈을 인출했다면 왜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연기하며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려 했을까? 이 거짓말 뒤에는 분명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모자와 마주하기 전에 그 비밀의 장막을 전부 걷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테헤란로를 떠나 저는 곧장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의 가장 큰 백화점 중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전자제품 가게에 들러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배터리 용량과 작동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바람막이 재킷 안쪽에 조심스럽게 부착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한 무자비한 싸움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부터 모든 대화와 증거는 합법적이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서 자랑했던 그 명품 가방을 파는 해외 럭셔리 브랜드 매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매장은 고급스러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가방들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 조심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중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흰 장갑을 낀 여직원이 상냥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감 있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걸어
최 여사의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올렸던 보석이 박힌 검은색 가방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내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성함이 최 여사인데 얼마 전 이 매장에서 4억 5천만 원짜리 한정판 가방을 주문했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어머니의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제쯤 한국에 도착해서 찾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원은 제 휴대폰 사진을 보더니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파에 앉으라고 안내하고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준 뒤 계산대로 돌아가 고객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제 옷 속에 숨겨진 녹음기는 매장 안에 작은 소리 하나까지 조용히 담고 있었습니다. 약 5분 후 직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 조회 결과를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진 속 가방 모델이 실제로 4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점은 물론 전국 어느 매장에서도 지난 6개월간 최 여사라는 이름으로 해당 제품을 주문한 고객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델은 구매 이력이 많은 VIP 회원만 사전 주문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놀란 척하며 정보가 확실한지 재차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문했을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명품 구매 절차는 매우 엄격해서 모든 거래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본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해야 한다고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라는 이름으로 수억 원대의 계약금이 입금된 적도 없고 제가 설명한 특징을 가진 배송 대기 주문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최 여사의 허황된 거짓말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 매장에 와본 적도 그 비싼 가방을 주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단톡방에 보낸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에 불과했고 그것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거액의 돈이 사라진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저는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모님이나 삼촌처럼 시어머니를 치켜 세우고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친척들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그 여인이 직접 연출한 저속한 연극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듭이 풀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 하나만 더 모으면 진짜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저 자신을 보호할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강남구 보건소였습니다. 이곳은 저의 완벽한 무죄를 증명하고 반박할 수 없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곳이었습니다. 준우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 예약증에 따르면 저는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거의 10시까지 아들을 데리고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는 범인이 테헤란로 ATM에서 돈을 인출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후에 보건소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가 접수처에 있는 간호사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어제 준호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약을 처방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아이의 건강을 물어주셨습니다. 저는 정중한 태도로 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인해 시간이 얽혀 있는데 중요한 서류 문제 때문에 어제 아침 제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님께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로비와 수납 창구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항상 아이를 제때 데리고 오는 꼼꼼한 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장님의 허락을 받은 뒤 저를 행정실로 안내했습니다. 보건소의 CCTV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어제 아침에 익숙한 모습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카메라에는 제가 준우를 안고 수납창고 앞에서 진료비를 내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대기 의자에 앉아 칭얼대는 아들을 달래고 간호사님에게서 약 봉투를 받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날짜와 시간이 계속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15분, 시어머니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ATM에서 바람막이로 온몸을 가리고 돈을 인출하던 바로 그 시각, 저는 이 영상 속에서 보건소 로비에 앉아 아들에게 분유를 타먹이고 있었습니다. 이 명백한 대조는 완벽한 알리바이, 즉 모든 거짓 비난을 단칼에 베어버릴 날카로운 강철검과 같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님께 부탁해 컴퓨터 화면에 재생되는 CCTV 전체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제 행동과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찍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보건소에 요청하여 거래 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약값 영수증의 확인 도장을 받아 물적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간호사님은 제 모든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보건소를 나서며 저는 붉은 도장이 찍힌 영수증과 알리바이 영상을 손에 쥐었습니다. 증거의 그물은 촘촘하게 짜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확보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선명한 CCTV 영상, 백화점에서 확인한 가방 구매 내역 부존재, 그리고 보건소에서 확보한 저의 알리바이까지. 저는 유나에게 전화해 준우를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피하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모욕당하고 쫓겨났던 제 아파트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예를 짓밟은 자들과 당당히 마주하여 그들의 잔인한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준우를 안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모든 것이 제가 떠날 때처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어머니가 바닥에 내던진 옷들을 정리하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저와 아들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가장 큰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을 알았기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최대한 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저녁 8시쯤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가 이모댁에 가져갈 중요한 개인 물품과 약을 챙기러 잠시 들르겠다고 미리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최 여사는 제가 거실 카펫 위에서 아들과 태연하게 블록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고는 흥 소리를 내며 자기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민준이는 집 중앙에 머뭇거리며 서서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했냐고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채로운 나무 블록 쌓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침묵에 민준이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도 물건을 뒤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최 여사는 매우 서두르는 듯 서랍을 요란하게 열고 닫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옷장 꼭대기에 있는 큰 여행 가방을 내려달라고 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준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굴러가 시어머니 방문 근처에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들의 장난감을 주우러 갔습니다. 몸을 숙이는 순간 우연히 방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겨울 옷더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허둥대는 바람에 옷더미 속에서 낡은 파란색 표지의 작은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숨겨두었던 낡은 진료 기록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끼워져 있던 몇 장의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처방전이나 검사 결과지가 아니었습니다. 힐끗본이 선명한 붉은색 글씨로 인쇄되고 네모난 도장이 찍힌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숫자가 적힌 몇 장의 손글씨 메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보고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옷을 내던지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종이들을 모두 주워 수첩에 다시 쑤셔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고 제가 밖에 서 있는지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제 시선과 마주치자 그녀는 황급히 수첩을 등 뒤로 숨기며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어른 물건 훔쳐보지 말고. 시어머니의 당황하고 의심스러운 태도는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낯선 영수증들은 무엇일까?
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을까? 왜 그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직감적으로 그 낡은 진료 기록 수첩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그녀가 돈을 훔치고 제게 누명을 씌운 진짜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떨고 있는 최 여사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연극에 막을 내릴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물러나 큰 소리로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밤 가장 더러운 비밀들이 빛 아래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그리고 어머님, 두 분 다 거실로 나와서 앉으세요.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솔직하게요. 제 목소리는 떨림이나 약한 기색 없이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 하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하니 짐 챙겨서 빨리 쉬러 가야 한다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 여사도 도전적인 눈빛으로 아들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죄인에게 판결을 내릴 판사처럼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우를 방구석에 있는 장난감 울타리에 안전하게 앉힌 뒤 작업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과 케이블을 챙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거실 중앙에 놓인 대형 평면 TV에 연결했습니다. 제 동작은 단호하고 깔끔했습니다. 민준이는 팔짱을 끼고 무슨 영화를 보여줄 거냐고 비꼬듯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비웃으며 며느리가 집에서 너무 한가해서 별짓을 다 한다며 인터넷에 올릴 울고불고 하는 영상이나 틀려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롱을 무시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복사해온 영상 파일이 담긴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고 TV 전체 화면으로 확대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로의 인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선명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보더니 돈이 인출된 그 ATM 주변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최 여사는 익숙한 풍경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경직된 자세로 앉았고 불안한 듯 눈을 계속 굴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갈색 잠옷 위에 꽃무늬 바람막이를 입고 얼굴을 가린 범인이 ATM 부스에서 나와 검은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즉시 목소리를 높여 TV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것 봐 민준아. 네 마누라가 나로 변장해서 돈 빼내는 것 좀 보라고. 이제 와서 제 발등을 찍네. 자기 범죄 현장을 직접 틀어주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년이야. 저는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를 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짜 재밌는 부분은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눈 똑바로 뜨고 진짜 도둑이 누군지 보세요. 저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TV 화면에는 운명의 그 순간이 재생되었습니다. 범인이 스쿠터 옆으로 다가가 헬멧을 고쳐 쓰려던 찰나 강한 바람이 불어 선글라스가 기울고 마스크가 흘러내렸습니다. 65인치 TV 화면에 높은 광대와 입가에 점이 있는 최 여사의 당황한 얼굴이 모든 주름 하나까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게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가장 선명한 장면에서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방 전체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고 선풍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눈이 빠질 것처럼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TV 화면 속 이미지와 옆에 앉은 자기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고 두 손은 힘없이 늘어져 여행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거만했던 피해자 코스프레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극심한 충격은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보호해왔던 남자의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힘겹게 팔을 들어 TV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난 어머니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믿음과 존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갈라졌습니다. 그는 9글자를 한 글자씩 무거운 공기 속으로 망치질하듯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남편의 말은 마지막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얼굴을 파묻고 목이 메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감싸쥔 채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진실이 외아들 앞에서 드러났을 때의 극심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극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잔인한 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늘 존경해마지 않던 어머니가 바닥에 무너져 내린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TV 화면에 드러난 잔인한 진실은 아내의 명예를 짓밟으면서까지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감쌌던 한 남자의 자존심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민준이가 충격에 잠겨있는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겨울옷더미에서 떨어졌던 낡은 진료 기록 수첩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4억 5천만 원의 행방이 그 수첩에 끼워진 종이들 속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파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최 여사의 여행 가방은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스웨터와 바지들을 하나씩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꺼운 외투 밑에 숨겨져 있던 파란색 표지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집어들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낡은 페이지들 사이에 깔끔하게 접힌 종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종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 영수증이 인쇄된 선명한 붉은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증 상단에는 청담 에스테틱이라는 상호와 함께 청담동에 번화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훑어보니 골드 리프팅 전체 시술, 비용 1억 5천만 원, 팔자 주름 필러 및 처진볼 리프팅, 비용 6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용 시술에만 이미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이 영수증들이 아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A사 용지에 깔끔하게 타이핑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최 여사, 채권자는 박선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원금은 2억 원이었지만 이자율은 사채업자들이나 쓸 법한 살인적인 일수이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차용증과 함께 학생용 노트에 파란색 볼펜으로 휘갈겨 쓴 협박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모에는 이달 15일까지 원리금 합계 4억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민감한 영상을 가족과 친척 전체에게 유포하고 집에 찾아와 아들의 팔을 잘라버리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증거들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명품 가방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젊음을 되찾고 싶은 허영심과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가족 몰래 성형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녀는 에스테틱을 가장한 사채업자들의 덫에 걸려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자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인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수치스러운 진실을 아들에게 숨기기 위해 무고한 며느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꽉 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민준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 기록 수첩과 모든 영수증, 차용증을 유리 테이블 위로 3개 던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그의 어머니가 노후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직접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글자들을 훑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리치고는 어머니를 극심한 실망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사채를 썼는지, 왜 가족 몰래 리프팅 시술을 받아 빚더미에 앉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겁에 질려 두 손을 모아 빌며 동창회에서 친구들처럼 예뻐 보이고 싶었을 뿐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청담 에스테틱에서 할부로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섣불리 시작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마지막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성형 실패와 사채 빚을 알게 될까 두려워 돈을 직접 인출해 빚을 갚는 시나리오를 짰다고 말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연기하고 일부러 제 물건을 뒤져 모두가 저를 도둑으로 믿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지만 하늘의 그물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다고, 결국 자신의 허영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를 질책하는 사이 아파트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김 형사님과 2명의 경찰관이 정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모자와 대질하기 전에 결정적인 새 증거를 확보했으며 직접 와서 처리해달라고 경찰에 미리 연락해두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등장은 최 여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시한 뒤 테이블로 다가와 제가 던져놓은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TV 화면의 선명한 영상과 청담 에스테틱의 영수증, 차용증을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를 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허위도난 신고와 무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법의 엄정한 집행 앞에서 시어머니의 완고한 가면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퉁퉁 부어 엉망인 채로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문화센터에서 열린 노인 건강제품 설명회에서 자신을 청담 에스테틱 원장 박선영이라고 소개한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박 원장은 최 여사의 외모를 칭찬하며 무료 피부 관리 체험을 권유했습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그곳을 찾아가자 직원들은 최 여사의 주름을 지적하며 독점 기술인 골드 리프팅으로 30대 시절의 젊음을 되찾아주겠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망설이자 박 원장은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며 첫 달은 무이자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허황된 아름다움에 눈이 먼 최 여사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프팅 시술은 심각하게 실패했고 얼굴은 붓고 염증이 생겨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항의하러 찾아가자 박 원장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가 서명한 차용증을 꺼내 보였고 거기에는 엄청난 위약금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2달도 안 돼요. 원금 2억은 4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마에는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왜 처음부터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때까지 숨겼냐고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울면서 사채업자들의 가장 끔찍한 함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원장 일당은 그녀가 마취된 사이 옷을 모두 벗기고 몰래 민감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의 직장과 집 주소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아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눈이 먼 최 여사는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서 모든 저축을 인출해 빚을 갚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게 누명을 씌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들은 민준이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고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어머니는 결국 경솔하고 허영심 많으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 가혹했고 민준이가 지켜온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최 여사의 진술을 모두 기록하고 차용증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악질적인 사기 및 사채 조직과 연관되어 있으니 모든 것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 여사는 침대에 누워 식사도 거부한 채 후회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회사를 쉬고 거실에서 담배만 피워댔고 얼굴은 헌숙해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과 굴욕적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의 태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거는 준우의 안전과 청담 에스테틱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박 원장 같은 불법적인 사기꾼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제 불길한 예감은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쯤 아들의 장난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여는 순간 제 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죽음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나? 그럼 유치원 새싹 입안, 노란색 줄무늬 티셔츠 입은 네 아들 시체나 거둘 준비해라. 잘 생각해. 문자에는 유치원 철조망 너머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우는 친구들과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아침에 제가 입혀준 바로 그 노란색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제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유치원과 일과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장 큰 약점, 제 무고한 아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뛰쳐나가 민준이 앞에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분노와 공포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 좀 봐. 당신 어머니가 끌어들인 그 인간들이 당신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겠다고 협박하는지 보라고. 민준이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와 준우의 사진을 본 그의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걷어찬 뒤 주방으로 달려가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손대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뒤에서 민준이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조폭들이고 혼자 칼 들고 찾아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정말 준우를 해치면 우리 모자는 어떻게 살아가냐고 애원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용기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머리로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잠시 몸부림치던 민준이는 결국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뒤늦은 후회가 그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즉시 김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분 후 경찰들이 눈에 띄지 않게 개인 차량으로 도착했습니다. 협박 문자를 확인한 김 형사님은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으며 용의자들이 극도로 대담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긴급 보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법형사 2명이 준우의 유치원 정문에 배치되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아이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김 형사님은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협박했으니 바로 저를 미끼로 삼아 그들을 소굴에서 끌어내고 협박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세운 계획대로 저는 제 휴대폰으로 그 낯선 번호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극심한 공포에 질린 엄마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협상하고 싶으며 아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고소를 취하하고 모든 것을 비밀로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외진 골목에 있는 푸른 정원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반드시 혼자 와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거래는 취소되고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여졌습니다. 저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김 형사님은 제 옷 안에 최신형 초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 장치를 조심스럽게 부착해 주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민준이는 걱정과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하라고, 위험하면 바로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걱정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푸른 정원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둡고 손님이 없는 카페에는 슬픈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짙은 화장을 하고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문신을 한 험상엿은 남자 2명이 경호하듯 서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박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다가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원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올 줄 아는 걸 보니 배짱은 두둑하네. 내 아들 목숨값에 대해 잘 생각해봤어? 저는 일부러 떠는 척하며 제발 우리 가족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빚은 그분의 잘못이니 고소를 취해야 할 테니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박 원장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눈빛으로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솔깃하지만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처럼 멍청하지 않고 똑똑해 보인다며 제 SNS 마케팅 능력을 이용해 노인 고객들을 자신의 에스테틱으로 유인하는 광고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 밑에서 일하면 시어머니의 빚 4억 5천만 원을 모두 탕감해주고 민감한 영상도 영원히 삭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 하다가 박 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말은 증거가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고소를 취하하고 일을 도왔는데 박 원장이 영상 사본을 가지고 계속 저를 협박하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상 원본과 모든 차용증이 실제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정말로 파기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협력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장은 자신의 권력에 너무 자신만만했는지 제 꾀를 얕보고 의기양양하게 자랑했습니다. 자신은 신용으로 사업한다며 모든 고객의 민감한 영상이 담긴 USB와 사채 장부, 계약서들은 청담동 에스테틱 3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 벽 안에 숨겨진 지문인식,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외에는 경찰이 와도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목걸이 펜던트를 살짝 만졌습니다. 아주 작은 삑 소리와 함께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범죄 증거의 위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녹음 장치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박 원장에게 차갑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금고 잘 간수하세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박 원장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저는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미끼로서의 제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큰 길로 걸어 나가자 나무 그늘 아래 숨겨져 있던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김 형사님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차에 타서 녹음 장치를 건넸습니다. 김 형사님의 얼굴에는 저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만족감과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협박 행위와 증거, 은닉 장소에 대한 자백이 담긴 녹음 테이프는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 여사의 진술과 명확한 녹취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청담 에스테틱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박선영과 공범들을 사기, 불법 채권 추심,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화려했던 에스테틱의 불이 꺼지고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수십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원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저항하던 조폭들도 즉시 제압되었습니다. 경찰은 3층 사무실에 위장된 벽을 부수고 박 원장이 자랑했던 대형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사채 장부와 피해자들의 서명이 담긴 차용증, 그리고 수십 개의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마취된 고객들의 민감한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고 이것이 그들의 잔인한 협박 도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습격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박선영이 이끌던 불법 미용, 사기, 사채 및 협박 조직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수치심 때문에 고통받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마침내 악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새벽 2시 김 형사님에게서 작전 성공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 원장이 모든 혐의를 자백했고 최 여사와 관련된 영상은 모두 회수되어 규정에 따라 폐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의 용감한 협조에 감사하며 이제 제 가족과 준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 시원한 밤 공기를 맞았습니다. 폭풍은 잠시 지나갔지만 이 집에 생긴 균열과 그들 모자가 제게 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내일 해가 뜨면 저와 제 아들을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기로 다짐했습니다. 청담 에스테틱이 소탕된 지 3일 후 제 삶은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박 원장 조직의 사기 행각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워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민준이는 준우를 돌보며 제게 속죄하려 애썼지만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오후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김 형사님과 다른 경찰서에서 온 듯한 근엄한 얼굴의 형사님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부부를 거실에 앉히고 사건과 관련해 새로 발견된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형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은행 지급 위임장, 사본 한 장을 꺼내 민준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에스테틱의 금고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들이 송금한 기록철에서 주목할 만한 증거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박 원장의 공범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었는데 그 위임장에 있는 입금자 서명이 문제였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쓰인 필체는 남편이 계약서에 하던 서명과 똑같았습니다. 수사관은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 서명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 확인 결과 이 거래는 한 달 전, 즉 최 여사가 비재늠에 빠지기 시작한 시점에 창구에서 직접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서명이 진짜라면 민준이는 범죄 조직의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종이를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그 돈에 대해 전혀 모르며 박선영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날짜에 자신은 부산으로 출장을 가 있었다며 이를 증명할 출장 기록과 호텔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서명을 완벽하게 흉내내고 계좌 정보까지 알며 이런 거래를 할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최 여사의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기심과 거짓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가자마자 민준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위임장 사본을 침대 위로 던지며 이 가짜 서명에 대해 설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처음에는 울며 부인했지만 민준이가 이 일로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고 절규하자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한 달 전 박 원장의 협박에 미칠 지경이었을 때 거실에 놓인 민준이의 서류 가방을 몰래 뒤졌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남편의 서명을 휴대폰으로 찍어 박 원장이 소개해준 위조 전문가에게 가져가 똑같은 서명이 담긴 지급 위임장을 만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것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모든 증거는 박 원장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이는 절망에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던 어머니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민준이는 그녀를 뿌리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가 그토록 신성하게 여겼던 모성애에 대한 마지막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최 여사와 민준이에게 암흑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명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서 최 여사는 허위신고, 무고,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기소되었지만 고령이고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이 참작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형벌은 법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자금 4억 5천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남은 빚과 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재산인 포천의
작은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집이 팔리던 날 최 여사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양아 어머니를 위해 경기도 외곽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배신감과 고통이 떠올라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역시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집안 문제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그를 지방지사의 평사원으로 발령냈습니다. 최 여사가 이사 가던 날 저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낡은 짐을 싣고 떠나는 택시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거짓, 편협한 마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집은 텅 비고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지방에서 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는 푸쑥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나약함, 그리고 거대한 자존심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모욕과 고독 속에 버려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제게 이전하는 서류와 남편란에 이미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떠나겠다며 모든 재산을 저와 준우에게 남겨 속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고 부걸하지 않겠다며 제가 평온하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떠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성장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에 바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별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일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저는 이 집을 아들의 미래를 위해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시련을 극복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나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일은 크게 성공했고 삶의 기술과 역경 극복에 대한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미디어 그룹에서 저를 수석 에디터로 스카우트했고 저는 안정적인 직장과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사고 아들과 함께 여행하며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방에서 성실히 일하며 매달 꾸준히 양육비를 보냈고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재결합을 강요하지도 제 삶에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저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에 와서 아들과 시간을 보낸 뒤 조용히 떠나는 그의 변화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최 여사는 월세방에서 지내며 건강과 정신이 모두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짓과 허영의 대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손주를 영상으로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는 민준이 편에 아이를 잠시 보내드리고 용돈을 붙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벌은 고독과 매일 밤 찾아오는 후회일 테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강남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나무 위로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준우가 유치원에서 사귄 새 친구들 이야기를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온하고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외면당하고 무너질 뻔했던 과거의 김서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그 누구도 자신의 명예와 행복을 짓밟도록 허락하지 않는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억 5천만 원짜리 가방 이야기는 과거가 되었고 믿음과 선함에 대한 값비싼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유와 평화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